방금 소개받은 박지환이고요. 오늘 지금 강의 제목은 지식의 지형도 변화와 참조 체계로서 빅데이터 그 허와실이 되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계해서 익숙한 개념이기도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AI니 IoT니 빅데이터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발표는 크게 그 글씨는 차례에 있다시피 상식과 반상식이 공존하는 이 시대의 지식, 두 번째는 지식의 지형도 변화와 인간학, 인문학의 탈영토화에 대해서 논의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는 유용하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나라인지 또 실제로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글로벌 거버넌스 같은 게 강화되고 또 글로벌 시스템도 역시 통제 중심으로 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생존이 저희들 눈앞에 있는 것이고 저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10에서 한 15위 정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다른 많은 부분에서 또 우리 경제 영토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이렇게 신문 보도에도 보시곤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선진 원천 기술 같은 걸 많이 갖고 있지 않아서 오히려 이제 이런 어떤 기술 지배 시대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저희들은 좀 불리한 게 아닌가 싶어집니다. 전 세계의 최첨단 기술의 40%를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 때도 지금 저희 오늘 강의 주제와 관련해서 보면 빅데이터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오바마 정부에서도 전 세계의 그 데이터들을 구글에서 이렇게 모아서 그거를 가지고 뭔가 아무튼 예전보다 더욱 강력한 형태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구글맵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어떤 그 구글이 꿈꾸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미국이 꿈꾸는 새로운 세계 지형이라고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구글이 꿈꾸는 이 세계 지형, 기술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생산된 자료와 데이터를 모아서 그것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또 때로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우리가 거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최근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서도 보다시피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이런 어떤 기존에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졌던 아주 그 민주주의나 인권, 평화 이런 개념을 통해서 그 세계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지도력을 가졌다가 트럼프 정부로 들어서면서는 다시 보호무역주의를 편달지 그다음에 2005년인가 6년인가요? 유네스코에서 발효된 문화다양성 보호협약에 사인을 안 한달지 그다음에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요? 그 파리 기후협정에서 또 다른 나라들은 다 사인했는데 미국 자기들은 빠지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점점 더 인류는 평화를 위해서 공존을 위해서 또는 정의를 위해서 간다라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더더욱 이렇게 말하자면 그 자민족 자국가 중심주의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인류가 나아갈 방향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이 있는 사진 밑에 보시면 아까 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생산된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전 세계에서 그 원천 기술을 어느 나라가 많이 가지고 있나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 대한민국도 경제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적 수준입니다만 거기 국제적 지식 기준에서 보면 세계의 그 68.4%가 영어로 생산되고 프랑스어가 3%, 독일어가 5.8%, 중국어가 3.9%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에도 못 미치는 이런 상황이에요. 5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도 구글 웰스 리포트라고 해서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나온 기사라서 제가 잠깐 인용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그 중간항에 보면 이제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관계에 관한 논의가 있고 주요국 100만 장자의 그 현황을 표시한 건데 지금 현재는 65%가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한 20%에 해당하는 분들이 전체 부의 65%를 가지고 있는데 2025년인가요? 가까운 시일 내에 결국은 부가 그 20%가
97%를 확보하게 된 이런 상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 세계가 평화, 공정, 인권, 민주주의 이쪽으로 가기보다는 아무튼 그 불평등이 좀 강화되는 경향 쪽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하고 그림 2번 오른쪽 끝나는 그 지점부터 한 문단 정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올드 지적처럼 인터넷은 미국과 같은 하나의 거대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공동체들에게 기대를 갖게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실상은 그 반대라는 것을 더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외친다고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반미주의자들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친미적 경향이 짙은 대한민국 학자들에게는 거북스러운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구글어스라는 가상 공동체는 어디까지나 새로운 유형의 전자전체주의일 가능성이 높고 강화된 세계화가 덧칠 뿐이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서포트해 주는 게 바로 1990년 초에 그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있었어요. 워싱턴 컨센서스. 그래가지고 그 워싱턴 컨센서스의 주요 내용이 뭐냐? 아까 제가 강의 그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것이 단일 이념이 됐어요. 정치적 이념은 사라지고. 그래서 이 전 세계의 경제, 성장 경제 이걸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고민하면서 몇 가지 그 내용을 제안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자유무역이나 뭐 관세 철폐나 낮추는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국가나 이게 경제 성장과 관계돼 있고 또 국민들의 그 뭐 무슨 복지랑도 무관한 것이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는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까 세계화를 네 종류로 저는 개인적으로 나눴다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경제의 세계화. 그래서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건 경제의 세계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경제의 세계화는 전 세계를 하나의 단일 시스템으로 묶어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증권 시황 매일매일 나오는 대한민국의 증권 시황이 어디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미국의 나스닥의 변동 상황에 따라서 매일 환율도 매일 바뀝니다. 전 세계가. 그래서 이 경제는 완전히 단일 시스템화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와 문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제 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신산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그 토니 블레어 정부 시절부터 그럼 영국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화를 통해서 영국 경제를 한번 부흥시켜 보자라고 해서 문화 개념이 경제랑 짝을 이루어서 결국은 이 문화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현대자동차 뭐 전체 수출 물량에 해당하는 그 돈이 해리포터라고 하는 그 상품하고 맞먹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 상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크게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다가 이제는 그 우리 뭐 한류와 관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소식을 들으셨겠습니다만 그 한류 상품도 마찬가지의 경우인데 이 문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고 또 일반 상품과 달리 이건 또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서 창의성이 더 필요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 정부에서도 창의 경제, 창조 경제 이런 표현을 일찌감치 썼었습니다. 우리 전 정부에서도 쓴 바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 문화에 관한 그 각 국가들의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문화가 경제랑 맞물려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문화 융성,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미국의 그 헐리우드 영화 산업이 거의 그 군산 복합제에서 수출하는 양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그 부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다가 이제 뭐 개발하고 발전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대충 다 이제 시도를 해본 거고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예측 불가능한 정도의 부를 창출하는 것 때문에 문화의 세계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세계화,
경제의 세계와 문화의 세계화.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드는 것은 지금 오늘 강의 핵심 주제와 관계된 기술의 세계화입니다. 기술의 세계화. 기술의 세계화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가다 보면 환전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 콘센트나 플러그가 안 맞아서 그 멀티 이걸 갖고 가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다 동일한 유형의 종류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시지 않기 때문에 저도 2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내 그 배터리 충전용 그 전기선을 따로 가지고 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술은 핵심이 뭐냐?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돈을 법니다. 이 기술의 세계화도 상당히 세계화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희 오늘 강의의 두 번째 챕터에 해당하는 지식의 세계화입니다. 지식의 세계화. 사실 지식의 세계화도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 아까 문화를 어떤 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국가 정책으로 시도했습니다만 역시 영국도 지금 전 세계에서 몰려든 영어를 배우려고 영국으로 몰려든 그 대학생들, 청소년들로부터 벌어들인 외화가 엄청납니다. 우리 아마 대한민국 전체 관광 수입보다 많을 거예요. 그렇듯이 이 영어의 지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강력하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발적으로 영어를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리가 지식의 세계화를 앞당기는 대표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대학들이 영어를 교재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이제 우리들의 그 삶 속에도 많이 들어와 있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각 증세가 없듯이 영어 같은 경우도 이제는 대충 그래 그거 잘하면 좋지 뭐 필요해 그래 너도 좀 열심히 해봐 이런 식이지 이게 이렇게 점점 해가지고 우리 나중에 한글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사멸 언어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세계 사멸 언어 연구소. 어떤 언어가 앞으로 사라질 건가? 어떤 언어가 앞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그래서 그 세계 사멸 언어 연구소 공식 발표에 따르면 100년 후에 한 3개 정도 언어만 살아남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100년 후를 예측할 수 없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어의 영토 확장이 넓어지고 있는데 100년 후면 지금 이제 저희 자식들 세대나 그 다음 자식들 세대 정도면 영어를 훨씬 잘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글이 점점 사용하는 빈도수가 낮아질 거고 그때는 진짜 아무튼 영어 사용자 수가 늘어날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대한민국의 상황만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 그렇게 보면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 경제의 세계화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세계화, 그다음에 지식의 세계화, 뭐 이 4가지가 동시에 맞물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고 그 세 번째가 바로 기술의 세계화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세계화에 관계된 세계화를 비판한 제가 본문 속에도 세계화가 더 싫어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만 세계화에 대한 비판은 또 역시 세계화가 필요로 하다는 사람도 많지만 세계화에 대한 비판도 거의 버금가게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화를 해야 한다 하는 게 50%. 세계화는 오히려 우리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우라고 치고 도미니크 공화국이나 무슨 다른 나라라고 치고 그런 경우 이거 우리나라를 망친다. 그래서 반대하는 경우도 거의 세력이 절반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지은 그 화장실 뭐 제가 남성이니까 이제 소변 얘기만 합니다만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있어요. 꼭 나중에 최근 지은 건물에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래서 그게 지금 수입을 해가지고 강남에 많은 그 새로 지은 건물들은 또는 리모델링한 건물 전부 지금 욕실 문화의 선진화 해가지고 지금 다 지금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변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변기를 못 만드는 나라도 아니고 말이죠. 그거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물론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상표만 붙이는지는 몰라도 만약 그걸 수입해 가고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거운 돌덩어리를 말이야. 응? 무슨 욕실 문화, 화장실 문화를 선진화한다고 그럼 아메리칸 스탠다드를 붙여놓고 이게 나는 오줌이 나오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무슨 국산 장려 운동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세계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관세가 철폐되고 국경이 좀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의 모든 생산된 물건들이 전 세계의 모든 곳에서 팔리는 게 가장 이제 그 세계화론자들이 꿈꾸는 바거든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자기도 말이지 뭐 관세를 더 내라고 하기도 하고 최근에 지금 유럽에서도 대한민국을 뭐라 그랬지? 오늘 신문에 나온 게 뭐예요? 무슨 불량 국가라고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불량 국가라고 하면서 다 그 옛날 그러니까 철폐해가지고 열기로 한 문을 전부 닫고 있어요 지금. 닫고 있어서 저들이 닫는다면 우리가 너그럽게 열어놓을 게 아니라 우리도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대차 대조표. 그래서 수출이 몇백억이다, 몇백 달러다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수입은 얼마인지 이것도 좀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주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그 PPT를 만들어 왔는데 놓고 오는 바람에 저는 이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 지금 오늘 나눠드린 강의 이론은 없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PPT만 있어서 한번 그 듀크라고 하는 교육 철학자인데 이분이 얘기한 이 세계화 과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제가 조금 전에 세계화를 찬성하는 국가가 한 50%, 반대하는 국가가 한 50% 되기 때문에 세력은 비슷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는 세계화를 반대하는 경우는 아니에요. 약간 좀 찬성하면서 많은 수혜를 보는 그런 경우입니다만 그걸 이제 반대하는 경우 어떤 위험이 있는가를 말하는 그런 문장이 있어서 한번 짧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듀크라는 학자가 얘기한 건데요. 자, 글로벌 행위자들은 우리 모두를 다 같은 음악을 듣고 다 같은 음식을 먹고 다 같은 방식으로 살게 만들고 싶어 한다. 그들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다양성의 적이며 또한 자유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현대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전 세계에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가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죠? 철강 산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석유화학이 있어야 되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그 동유럽을 갔다 왔습니다만 아주 그 세계적인 국가들 아니에요. 저기 체코니, 오스트리아니, 그렇죠? 문화적으로 그게 한 1000만 정도 됩니다만 자동차 못 만듭니다. 자동차 못 만들어. 철강 산업 같은 게 하려면 바다를 끼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 또 바다도 없고 철강 산업이 없다 보니까 자동차 못 만들어요. 자동차를 못 만들기 때문에 석유화학 공업이 필요하지 않아요. 거기는 수입해서 쓰는 거예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 풍력 발전기로 쓰고. 자, 그렇듯이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만약에 자기들이 꿈꾸는 것은 다른 나라 자동차 회사는 다 망하고 현대 자동차의 이 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굴러다니기를 희망할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의 그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다 그냥 현대차만 끌기를 바랄 거야. 근데 그건 다른 나라 자동차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충돌하는 거죠. 현대 자동차와 무슨 독일의 폭스바겐이 충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 업종끼리 이제 부딪히는 거야. 근데 그 모든 회사들은 모두가 다 같은 것을 음악도 같은 것을 듣고 음식도 같은 것을 먹고 자동차도 같은 것을 타기를 희망하는 거. 그게 바로 세계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또 글로벌 기업, 큰 기업이면 큰 기업일수록 이런 것을 꿈꾸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로 자유의 적이다. 그다음에 문화 다양성에 대한 위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제가 지금 소개를 드리는데 저는 맞는 것 같아요. 필요에 의해서 비즈니스 잉글리시로 영어도 쓰고 또 중국 갈 때는 또 중국어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점점 힘이 큰 것들이 점점 커져간다는 거야. 아까 우리가 그 자료 강의 자료에서 나왔던 것처럼 부도 막 한쪽으로 계속 쏠리고 있고 그러니까 중산층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고
전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 세계도 이 중산층이 건강해야 되는데 거의 역삼각형. 인구도 지금 연령대별로 점점 역삼각형으로 가고 있고 부도 역삼각형으로 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사회가 세계가 건강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제일 막아야 하는 것은 5페이지 그 밑에 밑에서 두 줄 보겠습니다. 밑에서 한 5줄부터 오른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엔 평화군까지 총을 들고 무고한 시민들을 겨누는 시대이니 이성, 의지, 양식과 같은 개념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을 정도입니다. 트럼프주의가 우연한 변이라고 할 수 없겠죠. 강자의 지배 논리만 힘을 행사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메리칸 스탠다드나 아메리칸 트루스팀만이 제일 기치로 통용되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무튼 어떤 것이 됐든 경제가 됐든 문화가 됐든 언어가 됐든 지식이 됐든 다양성이 저는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환원주의랄지 그다음에 뭐 기술 제일주의랄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것들이 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저 강의의 챕터 2장에 해당하는 바로 이 지식이 탈영토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가 탈영토화되고 또 이 경제가 탈영토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탈영토화는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영토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영토, 내 땅, 내 땅. 자, 근데 내 땅을 남이 와서 이렇게 식민 지배를 해버렸어. 그리고 막 성을 옛날 우리가 일제치하를 겪었습니다만 성을 바꾸게 해. 학교 교육이 한글로 시작되다 갑자기 영어로 확 다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그게 이제 탈영토화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문화나 역사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탈영토화되는 경향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듀크를 인용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모든 젊은이들이 꾸는 꿈이 같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손자를 두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나와 계십니다만 아마 손자를 손잡고 나가서 뭐 먹을래라고 하면 주로 혹시 손자분하고 같이 가서 사주신 적 있죠? 먹는 것 중에서. 그러면 다 그냥 햄버거입니다. 우리 아들하고 제가 시골 갈 때도 버스 터미널에서 갑자기 이제 어중간하게 식사를 못 하고 와서 가볍게 먹고 가려고 하면 저는 국밥집 같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은 바로 그냥 그 햄버거 집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 햄버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다 햄버거를 좋아해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 다양성이 지금 점점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탈영토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외부의 개입이나 외부 세력에 의해서 파괴되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탈영토라고 하는데 이런 아까 제가 세계화를 4종류로 얘기했습니다만 그 4유형의 세계화, 경제의 세계화, 문화의 세계화, 기술의 세계화, 지식의 세계화. 그 세계화가 단위 국가들을 힘이 없는 단위 국가들을 탈영토화시킵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탈식민주의 연구 같은 데서 나오는 얘기는 이것이 뉴 콜로니얼리즘이다. 예전에는 군사를 끌고 가가지고 물리적으로 지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지식을 지배합니다. 지식을 지배합니다. 문화를 지배합니다. 문화를 지배한다는 건 뭘 지배하는 것이죠? 욕망을 지배하고 기호를 지배하고 결국은 정신을 식민화시킵니다. 은연중에 선진국들을 좋아하는 백성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정신의 식민화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뉴 임페리얼리즘 and 뉴 콜로니얼리즘에 관한 연구들이 제법 일어나고 있는데 그 두 용어는 세계화 이후에 등장한 학술 용어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19세기 때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막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중남미를 지배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때 일본이 또 지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국도 물론 식민지는 아닙니다만 홍콩이나 이런데 대만 이런데 그런 어떤 식민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21세기 아까 21세기는 제가 20세기와 구분해서 20세기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시대다. 근데 21세기는 경제적 이데올로기 시대다라고 그랬죠. 단일 이데올로기인
경제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아까 세계화 네 종류 중에 그 경제의 세계화 밑에 붙는 문화, 기술, 지식이 같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세계화라고 하는데 바로 그 세계화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유행의 식민주의를 개척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이고,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오늘은 핵심이 지금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서서히 긴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 빅데이터와 관계해서 강의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페이지에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읽으면 일단 첫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08년 세계 미래 포럼에서 빅데이터를 21세기 원유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데이터는 정제 과정이 필요로 하다는 함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유니까요. 누가 왜 어떻게 데이터를 가공하는지가 주제하듯이 1차적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0 또는 1의 값을 가진 비트를 단위로 하는 이 데이터는 비트 시퀀스로 1차 가공되어 정보가 되고 이 정보는 다시 지식의 단계를 거쳐서 종국에는 지혜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가 정보가 되고 그 정보가 유용한 지식이 되고, 근데 그것이 단순히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인간에게도 도움을 주는 그런 지혜가 되는,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그 말하자면 생성 과정이라고 할까요? 데이터에서 지혜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재구성하고 그걸 지식으로 활용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정보 과학자들이나 데이터 과학자들이 믿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이제 그 7페이지 그림 3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이 범부들하고 관계된 학문이 아니에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데이터 과학은 일단 컴퓨터 과학하고 수학하고 그다음에 그쪽 관련 전문가들 집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학생 성함이 어떻게 되죠? 송건석 군은 데이터를 평소에 모으나? 데이터. 근데 관련 전공이 지금 고고미술학이니까 고고미술학 관련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나요? 다운로드 받거나. 영어로 된 것도 모으나요? 고고 미술학 같은 경우는 독일이나 유럽에서도 많이 생산될 텐데 뭐 독일어로 된 것도 모으나요? 네네. 데이터를 수집하냐는 거지. 예를 들면 그 박물관 가서 사진을 찍은 건 저장한다던가. 그러니까 이제 대개의 경우 우리 송건석 군과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필요로 한 데이터는 수집합니다. 근데 그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막 넘쳐나가지고 내 컴퓨터 저장 용량을 오버할 정도가 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많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만 한참 기억해야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차피 제가 판단하기로는 원래 그냥 데이터는 빅데이터예요. 지금 갑자기 빅데이터가 아니라 원래 데이터는 빅데이터야. 그래서 데이터는 사실 원래 그 지체는 널려 있어. 근데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그걸 모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표, 그림이죠. 그림.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림을 많이 냈어요. 왜냐하면 그 강의하기 편하게 하려고. 15페이지 보면요, 빅데이터 이용률이라고 디지털 유니버스 스터디라는 그 연구에서 밝힌 건데, 실제로 15페이지 표에 보면 그게 빅데이터 갭이거든요. 실제로 데이터는 많아요. 데이터는 많은데 실제로 분석돼 가지고 사용된 거는 0.5%밖에 안 돼. 그리고 우리 건석군 같은 분이 막 모아서 타겟을 정해 가지고 찾는 데이터가 3%밖에 안 돼. 3%입니까? 5%입니까? 3%. 그러니까 사실 저는 빅데이터를 분석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빅데이터를 분석한다? 사람들이 빅데이터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지 않아. 해당 전문 영역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거나 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하거나 다양한 데이터들, 자료들이 있는데 그중에 자기가 연구하는 저도 지금 이 빅데이터 관련 논문을 쓰려고
빅데이터에 관계된 논문만 모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또 파생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최대한 남는 빅데이터에 관계된 것만 모은 거야. 자, 그렇듯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이 주어지고 목표가 주어지고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데이터가 빅이다 스몰이다는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튼 누가 왜 그걸 하느냐 이게 중요한가. 아까도 그 데이터 전 세계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어디서 보관하고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이 데이터를 어디서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메일로 주고받은 그 메일 내용이 어디에 저장되냐는 거예요. 구글이 대륙별로 이 데이터를 그 모으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공장이라고 해야 되나? 뭐 창고라고 해야 되나? 그런 논의가 좀 뉴스에 언뜻 내가 지나간 걸 지금 갑자기 기억나는데 그거를 미국이 모으고 아까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이 빅데이터 프레지던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거를 대륙별로 모으고 있습니다. 구글에 저장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아까 제가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라고 했는데 조금 이제 방향을 바꿔서 그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생산된 데이터를 다 미국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용하는 거야. 경우에 따라. 일반적으로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하루에 또는 생산되는 데이터 정보량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앞으로 저것도 문제일 거예요. 자기들도 아마 내부적으로 우리가 매일 그 휴지통 비우듯이 뭔가 그 중요한 키워드 몇 개 쳐서 거기에 남은 것만 남기고 나머지 또 다 버리고.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있나? 그렇게 하는지 어쩐지도 사실 모르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리적인 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가상 클라우드 공간에다가 또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그 데이터에 관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큰 믿음 또 빅데이터를 분석해야만 훨씬 객관적인 어떤 지식이 창출된다는 그런 믿음도 저는 굳이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제가 7페이지에서 5가지로 얘기했습니다. 5가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인문학과 관계돼서 우리가 인문학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제가 5가지 요약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정보 바다 위에 떠도는 빅데이터에 의존해 기술 결정론적으로 생산되는 그런 의사학문이 아니다. 인문학은 기술 결정론적으로 생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문학의 핵심이 뭡니까? 인문학의 핵심이 창의성입니다. 인문학의 핵심이 차이입니다. 차이. 남이 해놓은 이야기를 잘 베껴 쓰거나 모방하거나 이런 게 인문학이 아니에요. 인문학은 창의성이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문학은 집단적 지식이 아니라 순수 개인의 창작물일 경우가 훨씬 높습니다. 세 번째로 인문학은 가상공간 안에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생산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실적 장소를 기반으로 로컬 시민들을 위해서 생산됩니다. 네 번째로 이런 기준에서 인문학은 경제 경영학에서처럼 상품화 가능성에 연구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 세계와 우주에 대한 탐구를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인문학입니다. 그런즉 인문학은 경제 기반 기술 지식, 경제 기반 지식 또는 기술 기반 지식이라는 범주 안에 통합될 수 없으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인문학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이제 그 비즈니스학처럼 아무리 아까 그 자본, 경제라고 하는 것이 단일 이데올로기가 1990년대 이후부터 시작됐다라고 할지라도 그 인문학의 고유성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예술의 그 창의성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자꾸 학생들 취업하는 통계만 제시하게 하고 그다음에 점점 이제 융복합 시대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인문학만 탈영토화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표의 맨 오른쪽에 있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그 무슨 속도니 규모니 무슨 다양성이니 데이터를 이루고 있는 그런 것보다는 과연 가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이 가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윤리적 물음과 관계된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원래 그 핵 기술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짧은 시일 내에 핵 폐기물 관련 기술이 충분히 개발될 것으로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직도 개발을 못했잖아요. 그렇듯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경제와 결합돼 가지고 효과나 무슨 생산성이나 무슨 비용 절감이나 이런 것만 고민할 게 아니라 항상 윤리적 물음을 같이 던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11피스로 넘어가면 이제 데이터가 지금 요즘에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를 표로 그려봤는데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뭐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까지 여러분 들어봤죠?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까지 들어보셨나요? 뭐 요타바이트 해가지고 빅데이터와 관계된 매일매일 생산된 그 데이터와 관계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연간 1제타바이트 10의 21승 정도의 정보가 생산되고 보관되고 검색되고 하는 양이라고 하네요. 아비테불이라고 하는 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생산한다. 정보의 이 엄청난 양의 문제로 인해 다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이처럼 거대한 정보에서 올바른 정보를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 두 번째, 우리가 저장하기를 원하는 것을 또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보다도 훨씬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이 재미난 철학자, 이분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습니다. 철학자인데 그분도 12페이지 인용문에 보시면 그분도 너무 과학에 대해서 믿지 마라. 과학. 그래서 과학은 과학적 인식만이 참된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거의 정치에 비교하자면 거의 독재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단일한 어떤 것이 절대적 지배력을 행사하게 하는 그것은 막아야 된다. 이것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다양성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도 어떤 하나의 지식이 절대적 권력을 갖게 되면 그것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러셀 같은 철학자도 과학이 절대적 힘을 갖게 되면 그거는 마치 정치에서의 독재와 같은 것이다라고 해서 경고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 구성의 3대 요소를 3장 맨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장하고 믿음하고 결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식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참이라고 믿는 것인데 이러한 믿음에 따라 주어진 사태를 각자가 동일하게 판단하고 또 의사결정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한다는 것은 필경 이 지식에 기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에는 어떤 주장이 있고 그것을 여러 사람이 또 믿고 또 그 믿음에 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들이 이제 저희들이 정당성이 있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러셀도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특히 인문학은 모든 학문을 포괄하는 완벽한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그런 학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문학은 역시 다양성이 그 생명이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그래서 아까 제가 사물 인터넷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그 사물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IoT의 그 원래 그 영어 표현이 사물이 복수로 되어 있는데 그 사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것이에요.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것. 그것을 어떻게 내가 스마트폰에 그걸 관리 통제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퇴근하기 전에 아침에 쌀 밥통에 부어놓고 온 거를 밥이 되게 누르면 집에 도착하면 밥을 딱 먹게 해준다 할지. 그래서 지금 저처럼 그 여러분 강의 자료 하려고 지금 USB를 컴퓨터에 꼽아가지고 마지막 수정해놓고 바이러스 검사까지 해놓고 그냥 내려와 버렸어. 근데 그걸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인 것의 거리, 물리적인 것의 간극을 그 물리적인 것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그거를 관리하는 내가 손에 든 프로그램, 이 두 프로그램을 연결해 가지고 그
그 물리적인 것이 있지 않은 곳에서도 물리적인 것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내가 그걸 작동하는 거. 이게 어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제로 최종 목표는 오늘 중앙일보 신문에도 났던데 최종 목표는 무인 공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인 공장 건설이 되면 거기에 근무했던 노동자는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성이 높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노동자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정부에서 제안을 했냐면 기존의 노동자를 같은 회사 안에서 다른 일을 하게 하더라도 내쫓지 않는 선에서 자동화를 하라. 전부 자동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직원이 1000명이면 어떤 거대 시스템을 갖고 들으면 한 200명이 이제 수작업을 하던 게 필요 없는데 1000명 정도를 노동자를 모시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200명 정도를 위한 사업을 사실은 또 구상할 수 있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회사 테두리 안에서 계속 같이 일을 하게 해주는 조건을 가장 강력하게 강조했던 게 독일입니다.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동화의 사실 연장선상에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그 자동화, 물론 포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아직 로봇이 등장하지는 않죠. 포드 시스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인터넷의 역할이 커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아까 빅데이터 이니셔티브도 주장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하는 그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좀 이론적 보강이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특정 영역에만 적용시키기 위해서 IIoT라는 표현을 씁니다. IIoT,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사실은 좀 영역을 특화해가지고 독일이 제조업을 하듯이 일본이 로봇을 하듯이 그다음에 프랑스가 고속철하고 항공기를 특화해서 그거를 아까 그 IIoT,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라고 해서 그런 특화된 영역을 4차 산업혁명과 연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더 개발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막대한 어떤 투자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기존에 있는 거 이렇게 헤쳐먹어 갖고는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아마 계속 할 것으로 예측이 되네요. 진짜 필요한 게 뭔가 그런 거는 결국 자기가 그때 당시에 이제 물리적인 거라고 했으니까 본인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마차가 끌고 갈 수 있는 그 양만 갖고 왔는데 바로 그게 지금 거기 미국의 그 어디입니까? 어디 국립 박물관에 보관돼 있다는 뭐 그런 얘기 재미난 얘기가 있어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봤어요. 빅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 관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림 11번 17페이지에 보면 그림 11번 있죠. 그림 11번 보면은 이 4차 산업혁명의 전도사들이 때만 되면 얘기하는 빅데이터의 그 글로벌 활용 사례 같은 거 이것도 대충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신 케이스고 뉴스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독감이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징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주고받고 전화를 막 주고받고 하는데 독감이라고 하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거야. 예를 들어 지금 충북대 주위에서 독감, 나도 뭐 독감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뭔가 지금 독감 걸린 환자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 독감이 옆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가지고 아무튼 독감을 잡아서 뭔가 독감이 확산되는 걸 막는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빅데이터와 관계해서 활용도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관련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이건 지금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시면 어디에서라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결론에 다다랐는데 일단 그 결론의 마지막 문장을 읽고 제가 그 고야의 그림을 설명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에서 우리는 원천 핵심 기술에 대해서 잠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국가라면 더더욱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도 무턱대고 4차 산업혁명 운운하며
공헌만, 허언만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비판적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 미국 등과 달리 원천 기술을 거의 소유하고 있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기초공학이나 정밀과학 같은데 투자를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가능한 일이 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가? 즉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에는 가능한데 왜 우리는 가능하지 않는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원천 기술 개발에 매진이 할 때다. 그렇다면 인문학의 상황은 어떤 것인가? 인문학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허약하고 공동 목표가 부재하니 모방이나 복제, 답습이 창의 창조를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자, 이런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생산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생산하지 않는 방법이 뭐죠?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정말 멋있는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베츠스부르크 대학에 가가지고 도서관을 갔더니 한 100m 정도 되는 도서관 100m 정도 되는 그 복도에 한 6, 7m 되는 이 폭이 있는데 좌우측에 쫙 해가지고 그 대학을 나오신 분들, 훌륭한 분들 저서부터 해가지고 쭉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럽더라고. 근데 그거는 아직 데이터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아까 구글 어스를 만든다라고 했죠. 구글 지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구글 맵은 이미 만들었고, 그다음에 요즘 구글 번역기도 돌리고 있고 한데, 구글 번역기가 왜 필요한 줄 아세요? 해당 언어를 전부 영어로 바꿔가지고 지금 아무튼 구글 어스에 다 지금 저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접속을 피하는 방법, 우리 고유한 영혼과 우리 고유한 언어와 전통 이런 거를 지키려면 웬만하면 번역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거기 러시아 가서 보고 느꼈어. 그렇지, 이거는 미국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체코의 카렐 대학에 갔더니 거기는 또 대학이 700년이나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아무튼 이제 그 구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자료가 디지털로 정보화돼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플랫폼 안에 정해진 형식대로 보관되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막는 방법은 우리가 번역을 더디게 하거나 안 하거나 알려주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용도나 좋은 용도로만 쓰면 관계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은 아까 그 모든 사람이 같은 음식을 먹고 모든 사람이 같은 꿈을 꾸고 모든 사람이 같은 승용차 회사를 몰기를 희망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이 희망하는 대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애니메이션, 세컨드 르네상스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에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기계가, 즉 인간을 지배하는 이런 걸 꿈꾸는 거거든요. 지금 그 호킹 같은 경우도 세계를 위협하는,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을 모아놓고 더 타임스 오브 에듀케이션인가요? 그러니까 더 타임즈 오브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더 타임즈의 교육난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 세계 과학자들을 모아놓고 세계를 위협하는 요소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한 거야. 노벨 과학상을 받은 분들에게. 1위는 의외로 자연 파괴입니다. 인구 증가하고. 2위가 핵입니다. 그 다음에 8위가 인공지능이에요. 8위가. 그 다음에 5위가 뭔지 아세요? 5위. 트럼프 같은 그 무지한 세계적 지도자들. 여러분 지금 일본이 말이죠. 막 군비를 증강해가지고 뭐 막 군사력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일본이 누구랑 전쟁하죠? 북한은 미국하고 한다 쳐. 일본은 그렇게 막대한 군사비를 들여서 막 뭐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걸 누구랑 전쟁하냐고. 그래서 그 돈을 말이야 거기다 쓰지 말고, 지금 전 세계에 3억 정도가 하루에 1,000원으로 살아갑니다. 1달러. 70억 인구 중에 3억 정도가 1달러에서 1.5달러로 하루를 연명해요. 지금.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구호 사업 같은 거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추앙받을 것 같아. 야, 일본이 말이지.
근데 그 이상하게 군비 증강해가지고 뭔가 하늘에다 대고 펑펑 쏘는 그 돈을 왜 거기다 투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세계의 과학자들도 앞으로 인류를 위협할 요인 중에 그 약간 정신 나간 세계적 지도자들, 그러니까 그 인류 평화나 인류의 어떤 궁멸한 상태에 있는 인류를 구제하거나 이런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군비 증강하는 이런 거 우리 주위에도 있지만 말이죠, 그렇죠? 그 돈을 이렇게 백성들한테 쓰면은 또는 세계 시민들한테 쓰면은 훨씬 세상이 좋아질 텐데 이상한 거 자꾸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은 그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에다가 돈을 쓰는 거 이런 게 바로 지금 전 세계를 위협하는 5대 요소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미국도 자기들이 구글어스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구글어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자료는 엄청 수집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해킹 당하잖아. 자기들도 해킹을 당해. 그러니까 미국도 자기들이 자기를 통제 못하는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이 지금 이 디지털 유니버스, 디지털 우주, 구글어스, 디지털 유니버스 이런 것들이 아마 재앙이 될 거다. 호킹이 한 얘기니까 그래도 좀 우리가 믿음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8위에 지금 등록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어찌 보면 마지막 강의도 한데 인공지능에 관해서 좀 긍정적인 재미난 활용성이 높은 필요로 한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뭔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21세기 그 기술 문명에 대한 좀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조금 아마 어찌 보면 재미도 없고 좀 딱딱했을 확률이 있는데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